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가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절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부활절 주간에 성당에서는 밤을 새우며 예식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부활절에 계란에 그림을 그려 서로에게 선물하기도 하는데, 이런 풍습은 수백 년 전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평민들은 말 그대로 달걀에 그림을 그려 주고받거나 경우에 따라 나무에 색을 입혀 만든 목각 달걀을 선물로 주고받았고, 마치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달걀 안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평민은 물론 귀족부터 황제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지켜졌는데, 황제와 귀족들의 경우 보석으로 만든 달걀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보석 달걀을 단지 비싼 사치품의 수준을 넘어 당대 최고의 예술품으로 만든 최고의 장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소개할 파베르제의 달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까르띠에, 불가리, 해리 윈스턴 같은 브랜드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당시 파베르제는 전 세계 최고의 보석 브랜드로 러시아 황실을 비롯해 로스차일드, 노벨 가문과 같은 부호들에게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던 브랜드입니다.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파베르제의 달걀은 50여 점에 달하는데, 이 작품들은 황제의 막대한 부로 만들어진 가장 호사스러운 보석인 동시에 허무하게 무너진 제정 러시아의 최후를 장식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황제의 달걀 파베르제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파베르제는 1842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설립자는 구스타프 파베르제로 발트해 연안에서 태어난 독일인이었죠. 파베르제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인 칼 파베르제에 이르러서인데, 천재적인 예술가이자 경영자였던 칼 파베르제의 재능을 알아본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그에게 부활절 달걀 제작을 맡기게 됩니다. 파베르제 달걀의 특별함은 50여 년간 계속된 부활절 달걀 제작 기간 동안 아름다움은 물론 당시 러시아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스펜스키 성당의 미니어처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 크렘린 달걀처럼 카펫과 성물까지 재현한 엄청난 대작.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십자수 작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100캐럿이 넘는 어마어마한 작품인 모자이크 같은 작품도 존재합니다. 로마노프 황가의 300주년을 기념하는 더없이 가족적인 작품은 물론 러시아의 산업화를 기념하여 기존과 달리 보석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작품, 화사한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품들까지, 파베르제는 때에 따라 주제에 맞는 수많은 작품을 제작한 브랜드였죠. 칼 파베르제는 당시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방식으로 파베르제를 경영했던 위대한 경영자이자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파베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런던에까지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었으며,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보기 드문 멋진 경영자였죠. 우리는 흔히 보석을 이야기할 때 보석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파베르제의 공방에는 조각가, 세밀화가, 보석 세팅 기술자는 물론 유능한 화학자까지 초빙하여 수많은 보석 제작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노란 황금빛만 떠올리지만, 당시 보석 세공인들은 백색, 녹황색 등의 금을 제작해 보석에 사용했는데, 프랑스 최고의 보석 제작자가 4가지 색깔의 금밖에 만들지 못하던 시기 10가지 이상의 색깔을, 심지어 블루골드까지 제작하는 압도적 기술을 보유했죠. 오늘날에도 파베르제의 기술 중 몇 가지는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니 파베르제가 어느 정도로 혁신적인 브랜드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러시아 황실의 전담 보석상이었던 파베르제는 1차 대전 중 로마노프 황가의 최후와 함께 명성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제가 되었고, 급박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해 황실의 몰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은 당시 전 세계가 주목했던 행사로 유럽의 거의 모든 왕족들과 유명 인사들이 2주 동안 축제를 즐긴 행사였죠. 흔히 대관식 행사 때는 황제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짜 맥주와 음식, 그리고 여러 선물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마지막 황제의 대관식 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피로연 전날 밤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됩니다. 기념품이 충분치 않아 다 나눠주기에 모자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하사품을 받기 위해 먼 길을 온 군중들은 불안한 마음에 들판에 모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짓밟혀
무려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황제는 프랑스 대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죠. 이날 이후 러시아 국민들의 황제에 대한 애정은 사라져가기만 했고, 심지어 황제의 친척인 유럽의 다른 군주들도 로마노프 황가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1917년 3월 니콜라이 2세가 굴욕적인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당시 파베르제에 주문한 마지막 달걀의 주제는 바로 별자리였는데요. 아마 로마노프 황가의 영화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는 의도였겠지만 이 작품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작품으로 남게 되죠. 파베르제는 이 작품의 대금 청구서를 보내는 편지에서 황제 폐하가 아닌 니콜라이 로마노프 씨에게라는 말로 편지의 마지막 줄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이에게 또 받은 이에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로마노프 황가를 몰락하게 만든 볼셰비키 혁명은 파베르제 또한 무너지게 합니다. 레닌의 소련은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고 파베르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칼 파베르제와 가족들은 모든 걸 잃고 함께 스위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 파베르제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가톤 파베르제는 소련에 억류되어 훗날 국가에 몰수된 수많은 보석들의 가치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가 만든 파베르제의 달걀과 기타 작품들도 있었다고 하죠. 파베르제 하우스 전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칼 파베르제의 사후, 그의 자식들이 파베르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가문의 자손들이 파베르제의 명성을 이어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파베르제의 상표권은 매각되어 몇몇 대기업들을 거치게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를 거쳐 영국의 글로벌 보석업체 젠필드가 2007년 인수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파베르제는 하이엔드 보석 브랜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왕자의 게임과 협업하여 새로운 파베르제의 달걀을 제작하는 등 브랜드가 가진 과거 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보석이란 생활 필수제도 아니고 없다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품도 아니지만 경지에 오른 최고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만든 작품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불행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파베르제 또한 오늘날의 루이비통처럼 가문의 자손이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전설적인 이름 못지않게 새롭게 부활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저 사라지기엔 너무 아까운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제의 달걀 파베르제 이야기였습니다.